형님 안녕하세요. 예. 와, 새입니다, 새. 뭐, 해가 바뀌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요즘은 연말이고 새이고 뭐 시끌벅적한 것도 아니고 그죠? 마음만 이렇게 달력 넘기면서 마음 안에서 정리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저희는 시끌벅적하게 했어요. 와인 마시면서. 저희 옮기는 날짜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2월 5일 날 여기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월요일. 월요일. 2월 7일부터는 아마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설전날이라서 설전날에서 한 주 쉬는 한 주씩 예, 정리도 좀 해야 하고 하니까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꾸며 넣을게요. 여기 저 페인트 칠한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손댈 게 없나 보죠. 그 꾸며야 되는데 어. 또 뒷부분이나 그런 데를 하면 깨끗하다면서요. 깨끗해도 좀 또 어. 공간 분위기 된다면 그 혹시 평년도나 배치 그게 있습니까?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자한테 이야기해야 돼. 예. 근데 요걸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봐야 배치나 뭐 이런 걸 할 것 같아서 합시다. 그거 뭐 천천히 합시다. 하고. 나한테 좋은 곳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발하셨군요. 저희 이거 미용실 한 거 이발소가. 그래서 이발소 찾기 하는데 몇 딱이 그럼 실제로 진짜 이 기계 안 밀고 이 가위로. 아, 이발소가 그 차이인가요? 예, 이발소는 다 가위로 그러니까 하니까. 아, 이거 안 밀어요? 바리깡? 예, 거의 뭐 요즘은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옛날 그건 다 이걸로 했으니까. 요즘 미용실에서 바리깡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실에는 가위 거의 안 쓰잖아요, 그죠? 솎아내는 거 뭐 이런 거만 가위 쓰고. 강원대에서 38년 했던 저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께서 가위로만 다 와, 기가 막히고. 자기는 저는 그 머리 자를 때 그 가위 소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좋아요. 예, 그 소리 굉장히 산뜻산뜻해요. 싹싹싹싹 하는 소리가 그게 저는 그거 들으면 뭐 안에 있는 것도 싹싹 잘려 나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발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거의 안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희 더 한 거는 에서 끝났는데 맞아. 그 한 거는 뭐예요? 더한 거는 그냥 하나 남은 거는 피부염이에요. 피부염인데 자기나 속옷을 주셨는데 그걸 입고 근데 새벽 2시쯤에 생겼어, 그거. 그 피부 트러블이다. 트러블을 들고 딱 봤더니 조금 불어주시고 이러고 그 허벅지 안쪽으로 쫙 그냥 거의 시어머니한테 팬티를 선물 받았는데 일단은 시어머니한테 선물 받은 건 다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일단 이거 일단 다 메이드 그러니까 OEM을 준 게 아니라 음. 그냥 아예 저기 껴있었던 건데 염색.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헤로 선물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붉은색 반점이 다 덮었거든요. 지금 3일차인데 지금 이제 간지러운 건 없어요. 이제 이틀 차 때 이게 선생님도 처음 봤던 그러니까 바이오스 부분의 독성 성분이 강해지는 접속성 피부염인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생님이 이제 중국산인 때 여기서는 우리 기업인데 OEM을 준 거는 괜찮은데 아예 처음부터 중국산이라고 돼 있는 거는 외 성분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거기 계란도 봤는데요. 그건 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진짜 쉬어야 되는 거. 그래서 신문 보니까 해마 담가 먹으면 몸에 좋다고 어. 담가 먹는데 해마를 플라스틱 심했거니까 그거 때문에서요. 그냥 쌀도 만드는 데요. 쌀도 지금은 낮았어요. 지금 이제 거의 힘들을 거예요. 비싸더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써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어? 한번 입어봤니? 잘 입고 있습니다. 경험만 들었어요. 그리고 좋아하세요. 입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준 거를 나는 허투루 이게 주신 음식이나 아니면 그걸 받았을 때 온전히 다 흡수하는 며느리다. 이거
빨리 났어도. 그게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줬으면 다 먹고 입고 하는 거 되게 뿌듯해 하시니까. 근데 왜 틀을 사주시면 이제 너 왜 그거 안 입니? 여름이어도 물어보시는 잘 입고 있냐. 근데 그게 또 기쁨이시니까. 연세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 아직 70세? 젊으신 날라다니는. 자, 네. 저번에 이어서 한 장인데 벌써 그죠? 뭐 많이를 못 읽었는데 오늘 부분 이 책으로 130페이지 예. 124페이지. 인생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생의 과제. 그럼 저 말 들으면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용어 자체가 인생의 과제 뭐 이러니까 꼭 뭐 숙제 뭔가 숙제를 떠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봅시다 뭐 일단 예. 어디서부터 바쁘시네 두 분이서 형 같은데. 하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있어요. 음.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라는 말이요. 분명히 열등감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라는 것, 그리고 열등감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인생이 경쟁이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친구로 보지 못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적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궁금한 것은 왜 아들러가 그렇게까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일까? 모든 이라는 말까지 써가면 단언하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인간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일세.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자네에게 부족한 것은 행복해질 용기다라고. 기억나나?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지요. 왜 자네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고 친구로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용기를 잃은 자네가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피한 탓일세. 인생의 과제요? 그래, 이는 중요한 부분일세. 아들러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 양 측면에서 아주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지. 어떤 목표입니까? 먼저 행동의 목표로는 자립할 것과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라는 두 가지를, 이러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목표로는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과 그로부터 사람들은 내 친구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을 제시했네. 잠깐만요. 메모 좀 할게요. 고기 한번 봅시다. 메모해 놓은 거. 네. 자립할 것,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 것.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죠? 뭐 많이 듣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자립이라고 하는 게 저번 시간에 읽었던 부분, 그러니까 경쟁하려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내 삶에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어떤 삶의 태도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립한다라고 하는 게, 자립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이 자립이랑 뭐 여러 영역에 있을 수 있지만 기대는 것, 근데 사람은 뭐 어릴 때 이럴 때는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될 리는 없죠. 그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상태가 되어서 혼자 자기가 자기 기준을 세울 수 있을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자립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개인, 아들러에서 개인이라는 용어 많이 썼잖아요. 그죠? 개인이 뭐 이렇게 고립된 개인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 개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기, 그런 경우에만 제대로 된 개인이라는 그런 그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 다른
곳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능력이라는 게 다른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뭘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난 더 능력이 뛰어나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한 발 더 내디뎌옴으로써 지금과 비교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 누구나 그런 점에서 맞추어 보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겠죠. 비교하는 그런 게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질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관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그 부분을 짚고 있는 겁니다. 친구라고 여겨라, 또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라, 그걸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좀 읽어 내려가면서 좀 더 보죠. 중요한 말인 줄은 알겠습니다. 한 인간으로 자립하여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산다. 지금까지 했던 논의와도 연결되는 얘기군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아들러가 제시한 인생의 과제를 직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네. 그 인생의 과제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말을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세.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으며 특별히 하는 일 없이도 살 수 있었네. 하지만 끝내 자립할 때가 찾아와. 언제까지나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 수는 없지.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자립하여 회사에서 일한다는 좁은 의미가 아니네. 자립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아울러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우 관계를 맺게 되네. 물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겠지. 그러면 부부 관계가 시작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시작되네. 아들러는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인간 관계를 일의 과제, 교우의 과제, 사랑의 과제라는 세 가지로 나누고 이를 합쳐 인생의 과제라고 불렀네. 이 경우 과제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란 뜻인가요? 이를테면 노동과 납세 같은가요? 아니, 오로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해주게. 인간관계의 거리와 깊이에 관해서 그것을 강조하려고 아들러는 세 가지 유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네. 인간관계의 거리와 깊이요? 개인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고자 할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그것이 인생의 과제네.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과제인 셈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일의 과제부터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든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낼 수는 없네. 예를 들어 평소에 나는 책을 내기 위해 이 서재에서 원고를 집필하며 하루를 보내지. 집필은 누구에게 맡길 수 없는 자기 완결적인 작업이야. 하지만 책을 내고 파는 일은 편집자와 북 디자이너, 인쇄업자, 그리고 유통업자와 서점 직원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네. 타인과 협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어.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그렇죠. 단, 거리와 깊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업무상 인간관계는 관계 맺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네. 성과라는 알기 쉬운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마음이 맞지 않아도 서로 협력할 수 있거나 협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그리고 일을 매개로 하는 관계라서 일을 그만두거나 일터를 옮기면 남남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2단계의 인간관계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니트족이나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일세. 잠깐만요. 그럼 선생님, 그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것도 노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과 얽힌 인간관계를 피하고 싶어서라는 건가요? 본인이 어디까지 자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에 있는 것은 인간관계일세. 가령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봤는데 몇 군데나 떨어졌다. 자존심에 금이 갔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업무상 큰 실패를 맛봤다.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음 날부터 회사에 가는 것이 싫어졌다. 이런 경우는 모두 일 자체가 싫어진 상황은 아닐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비판과 질타를 받는 것, 너는 능력이 없으며 이 일에 맞지 않는다고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나의 존엄에 상처가 나는 것이 싫은 걸세. 요컨대 모든 것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걸세. 똑같은 입장이 견지가 되고 있고요. 그 뒷부분까지 좀 읽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과제 세 가지를 지금 연속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가 이야기됐습니다. 두 분, 예, 짧으니까, 예. 나이는 대충. 반론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우의 과제란 뭐죠? 이를 벗어난 넓은 의미에서의 친구 관계일세. 일처럼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도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어려운 관계지. 아, 그래요. 학교나 직장처럼 장소가 있으면 그런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 자리에 서면 유효한 표면적인 관계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적인 친구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이나 학교 혹은 직장과는 별개의 장소에서 친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자네는 친한 친구라 부를 만한 사람이 있나? 친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나도 전에는 그랬네. 모교 시절에 나는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스어와 독일어를 공부하며 말없이 철학책만 파고들며 하루하루를 보냈지. 그런 나를 불안하게 지켜보던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하러 갔네.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라고 말했다더군. 그 말을 듣고 어머니도 나도 크게 용기를 얻었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럼 선생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아니, 딱 한 명 있었지. 그 친구는 대학에서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더니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네. 몇 년간 산속에 틀어박혀 지내다가 현재는 동남아시아에서 보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 몇십 년이나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만나도 그 시절과 똑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 친구와 지인의 수는 결코 중요하지 않네. 이는 사랑의 과제와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관계의 거리와 깊이라네. 저도 앞으로 진정한 것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자네가 변하면 주변도 달라지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아들러 심리학은 타인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일세. 타인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닐세. 자네가 첫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지. 사실 자네는 이렇게 내 방을 찾아와 주었네. 그리고 나는 자네라는 젊은 친구를 얻었지. 선생님은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고 말고 이곳에서 나눈 대화는 카운슬링이 아니네. 그렇다고 우리가 일로 엮인 관계도 아니지. 자네는 내게 소중한 친구였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소중한 친구라고요? 아니요. 거기에 관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하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과제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과제는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연애 관계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족 관계, 특히 부모 자식 관계라네. 이를 교회에 이은 세 가지 과제 중 사랑의 과제가 가장 어렵지.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을 때 친구 사이에서는 허용되는 말이나 행동이 연인이 된 순간 허용되지 않기도 하네. 구체적으로는 다른 이성 친구와 노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인 누군가와 통화만 해도 상대가 질투를 하지. 그만큼 거리도 가깝고 관계도 깊은 걸세.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아들러는 상대를 구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상대가 행복하다면 그 모습을 순순히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일세.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는 결국 깨지게 되어 있어. 아니. 그건 부정을 인정하는 이론이잖아요.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행복해한다면 그 모습까지도 축복하란 말인가요? 적극적으로 바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세. 이렇게 생각해보게 함께 있으면 왠지 숨막히고 긴장으로 몸이 뻣뻣해지는 관계는
연애는 가능해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네. 인간은 이 사랑과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랑을 실감할 수 있는,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고 우월함을 과시할 필요도 없는 평온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걸세. 반면에 부속이란 상대를 지배하려는 마음의 표징이며 불신이 바닥에 깔린 생각이기도 하지. 내게 불신감을 품은 상대와 한 공간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있을 수 없겠지? 아들러는 말했네. 함께 사이좋게 살고 싶다면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연인 사이나 부부 관계에서는 헤어진다는 선택의 여지가 있네. 선택 여지가 있네.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며 헤어질 수 있어.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해. 연인이 붉은 실로 연결된 사이라고 한다면 부모 자식은 단단한 쇠사슬로 연결된 관계일세. 게다가 손에는 작은 가위밖에 없지. 부모 자식 관계의 어려움이 여기 있네. 그러면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피하지 말라는 걸세.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관계일지라도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뒤로 미뤄서는 안 돼. 설령 끝내 가위로 끊어내더라도 일단은 마주볼 것.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상황, 이대로에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은 제가 읽어볼까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만 개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자립과 사회에서의 협조를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아들러는 여기서 일, 교우, 사랑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넘어서라고 말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의 과제를 청년은 여전히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읽으면서 저는 눈이 가장 많이 갔던 대목은 뭐냐면요. 함께 사이좋게 살고 싶으면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할 때 아들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제일 기본적인 걸로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를 나와는 다르지만 대등한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와는 다르지만 같다는 건 아닙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대등한 인간이다. 이렇게 그 전제를 깔고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가야만 이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세 가지 과제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부드럽게 또는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과제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관계 맺음의 방식이겠죠. 올바르게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여기 보면 일의 과제, 우정의 과제, 사랑의 과제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저런 어떤 시도들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러랑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우리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테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 이익사회라는 표현 혹시 이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1855년 정도에 태어나서 활동하던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근대적 사회학이라고 하면 겨우 한 250년 정도 됐어요. 그 정도 그걸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 유형을 크게 이제 결국은 이것도 관계 맺음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관계 맺음의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근대 이전의 사회나 아니면 그 작은 집단으로 이루어져서 살던 사회, 시족 사회 또는 뭐 친족이 중심이 된 사회 또는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사회는 그 단순하게 뭐 어떤 일을 그 완수하는 것 또는 그 일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사회와는 다르죠. 우리 지금 표현대로 하면 정으로 뭉쳐 있는 사회.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고 그 전체의 조화라고 하는 그 목표를 그 구성원 자체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회. 뭐 어떻게 보면 전통사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 본질 의지에 입각한 인간의 목적적 전인격적인 결합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풀기가 왜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각각 이 본질 의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감성까지도 포함하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의지는 뭐 니체에서부터 계속 뭐 적용이 되지만 욕구입니다. 욕구 그죠? 감성적인 어떤 욕구들 그런 것에 기반을 하는 그런 의지죠. 감성 또는 정감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집단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어떤 대상들이 나의 어떤 일을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자체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되는, 목적이 되는 그런 관계니까 가족 관계 이런 거 생각해,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 관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뭐 저 사회는 어느 정도 그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들어서게 되면 이 집단이 커지잖아요. 도시가 막 커지고 하니까 대면 관계의 그 횟수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일의 관계에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거기에는 이렇게 뭐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올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적인 그 욕구, 선택의지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계산적인 사고, 계산에 의해서 서로 관계 맺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뭐 다른 사람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 않게 되는 단면적인 어떤 그 목적만을 위해서 만나는 이런 사회라는 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두 개로 나누었는데 우리 이 양반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를 더 쪼개줘.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요 안에는 여기서 표현대로라면 사랑의 관계라는 거 하고 우정의 관계 그 두 개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거에 해당되고요. 일의 관계는 아마 여기서 해당이 될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니까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던 이 사람이랑 아마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관계라고. 다음 장에 들어가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식이 뭘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제 여기서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볼까요? 뭐 일의 과제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일로 만나는 인간관계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는 뭐 요즘은 이웃도 저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도 그렇고요. 뭐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아마 이쪽의 관계 맺은 방식이 그 훨씬 많은 뭐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정의 관계, 글쎄요, 친구 관계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중간적인 관계, 가족 관계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에 있어서는 좀 더 친밀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는 그런 관계이겠죠, 그죠? 그 다음 좀 독특한 부분은 요 가족 관계, 남녀 관계 이 부분을 확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한 영역으로 이렇게. 그만큼 그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맺음 방식에 있어서 저 관계가 그만큼 더 그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그러니까 뭐 횟수가 아니고 중요도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크다는 의미에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요 관계를 떼놓은 게. 그러니까 뭐 연애 관계 또는 부부 관계 또는 뭐 엄마와 자식으로서의 나와의 관계도 저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 내 자식들의 관계에서도 해당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친밀도라고 하는 것들이 옅은 것에서부터 짙어지는 그걸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두 개로 나누죠, 그죠? 그 부부 관계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실로 묶여진 관계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 부모 자식 관계는 그 쇠사슬처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은 여기서 이 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문제거리가 발생한다면 그 발생하는 그 이유는 인간관계에 있다. 그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그걸 뭐 제대로 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방식의 첫 단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말처럼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 관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쭉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둘만 만나도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의 관계로 나뉘거든요. 뭐 직장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사실 그런 측면도 있고 부모 자식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 지배받는 사람 이 관점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것, 다르지만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이거 읽고 하면서 내가 관계 맺었던 사람들,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뭐, 저는 이제 초점이 많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던데, 제 집사람이랑 제 아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대등한 관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요? 정석하게. 그런가요? 누가 할 소리예요 지금? 대신 해주는 말이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요? 커피 어떻습니까?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좀 적게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또는 뭐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해 권력,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뭐 이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장악력이나 이런 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저는 필요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 적임자를 찾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있어요. 근데 나는 오너예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대등하다고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그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될 때는 나의 뭐 직무나 이런 거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필요 가치에 의해서 대등하다는 느낌은 가질 수 있다는 일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되게 유명한 외국의 그 글로벌 기업 CEO인데 그분이 찾아가는 해산물집 할머니가 있대요. 근데 그 할머니를 찾아가면 모든 막 고민이나 이런 게 막 무너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먹으러 가는 건데 그 할머니가 야단치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욕 할머니처럼.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인생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할머니 인생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가 되고, 이런 거면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수평관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대상을 바라보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그게 대등함이라는 건 재설정되지 않나. 표면상으로는 재성적 될 수가 없죠. 회장과 부하직원 이건 안 되는데 자기 어떤 필요를 갖고 만나는 상태, 그 대상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일을 지시하고 지시받는다 그래서 그게 지배와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런 것들이 지배와 목적은 아닌 거죠. 이유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리모컨까지와 가장 이게 사람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배합니까? 아니 내가 필요한 존재가 일단 무서워요. 무섭게 하지 마. 죄지입니다. 죄지였으니까 무섭지. 무서운 이유가 없지. 다 지금 나왜 그 소원이 오늘 안 나오셨나 모르겠네. 왜요? 어나더 부부. 진짜 여쭙고 싶네요.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관계에서 어떤 원칙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걸 봤는데, 저거보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훨씬 더 정밀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관계와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익이나 뭐 집단의 묶음 자체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상호 간의 역할 관계 내에서 관계의 원칙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많이 듣죠? 그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단한 뭔지는 모르고 어쨌든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하는데, 사실 저거를 자세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분류해 놓은 것보다 그러니까 방향도 다르면서 더 안에 내용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어려워요. 그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그죠? 저 문구가 나온 게 기원전 한 2, 3세기 정도였던 맹자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번역을 찾아보면 사실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뭐, 장유유서, 뭐, 어른과 아이는 이렇게 순서가 있다. 밥 먹을 때도 어른 먼저 먹고, 술 먹을 때도 어른 먼저,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런 건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이제 서열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부무유신, 이것도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바로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부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과의 관계 맺음의 방식이잖아요, 그죠? 뭐 믿음이 있다, 신뢰가 있다, 이런 그거는 물론 저 5가지가 다 인간관계의 어떤 기준이 되긴 합니다. 뭐 믿음이,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게 있긴 한데, 요거부터 한번 사실 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 관계는 만약에 그 아들러의 논리대로 간다면 다르지만 대등하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가족 관계 아닌 관계 내에서는 저 대등하다는 관계, 뭐 지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대등하다는 그 바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이 사회, 집단 또는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되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게. 뭐 사기도 당하고 뭐 피해도 당하고 살면서 그런 건 다 당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의심하고 뭐 밥 먹으러 가서도 의심하고 뭐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도 이렇게 의심하고 요즘 그런 상황들이 많이 그게 초래가 되니까 가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게 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선생님 붕이 무슨 붕자예요?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 친구 붕자? 예. 덧붕? 예. 예? 덧붕? 예, 붕. 그래서 뭐 붕과 우도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 옛날에는 그 일종의 민주당, 공화당의 당 안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 자기 당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붕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친구 거기에만 영역이 머무는 게 아니고 나이 많아도 붕우 관계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집단들. 요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과의 관계 맺음, 이런 것도, 그죠? 설정. 일단은, 요렇게 관계를, 요 원칙들 자체는 옛날에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다시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체제가 다르고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그죠?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 요렇게 나누었다는 거, 관계를 세분해서 주로 5개로 나누었다는 것하고 또 지금도 역시 적용되는 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적용되는 어떤 관계의 그 원칙들입니다. 뭐 군신, 유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의는 오름이거든요. 군주와 신하들 사이에는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건이 그 군주가 내는 의견, 신하가 내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잣대는 그 의견들이 옳음에 근거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파탄 또는 문제 생기지 않는 관계로 이어진다. 보통 오를의 이야기할 때는 저거 의랑 바로 연결되는 거는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이익이죠. 옳음과 이익이라는 두 개가 연결되어서 뭐 동양의 전통적인 사회 내에서는 모든 관계는 옳음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관계 맺음이 돼야지 이익 추구를 위한 관계 맺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이익 추구를 위한 그 관계 맺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 이익 추구를 위한 관계 맺음이라는 방식이 사회의 한 관계 맺음의 그걸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거보다는 큰 그거였을 수도 있죠, 그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부 유별 이런 거 저는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성별 간의 그 역할 구분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요즘은 저런 부분도 많이 이제 깨져 나가고 있죠, 그죠? 가정에서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요즘 그것도 이렇게 많이, 같이 가는 거고, 사회에 나와서도 직장이나 직업이나 이런 관계에서도 저 부분을 많이 깨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전통적으로는 조 관계 맺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 맺음이었고, 요거는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여기 친한 친구라는 표현을 쓰죠. 도대체 친함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한번 친함이 뭔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계가 멀지 않은 관계, 이걸 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로는 저 부자 유친은 설명이 안 됩니다. 아버지랑 농담을 건네면서 스스럼 없이 대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관계의 그 묶음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근데 이게 뭐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착 풀려서 큰 이론의 그거로 이렇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요렇게 나누는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러가 나누고 있는 방식, 이 방식보다도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어쩌면 그 방식의 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훨씬 더 나은 방식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무슨 게 똑똑하죠? 책으로 제가 조국의 생각이 나서 다시 책으로 좀 가볼까요? 저 139페이지 부분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139페이지 아랫부분 그 부분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몇 페이지인지 몰라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상한 게 있으면 133페이지. 예, 그 인간은 했을 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랑을 실감할 수 있다. 그 다음 조금 더 읽으면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고 우월함을 과시할 필요도 없는 평온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 관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이거 읽으면서 저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있더라고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계 있더라고요. 있죠. 있나요? 드물지만 있죠. 그런가요? 저는 이런 관계는 제 입장입니다. 이런 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더라도. 예. 그래서 항상 갈구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잣대가 되기도 하죠. 그럼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굉장히 강한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두 분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습니까? 열등감을 시키지 않고 네. 가시가 필요도 없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등한 그냥 필요에 제가 의해서. 노래요. 그런 생각을 조차를 안 하죠. 누가 사실 왜요? 그거는 내가 그런 뭐-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그 관계 그런 아니에요, 생각을 그거? 내가 더 뭐해. 그런가요? 장난으로는 치죠. 장난하죠. 그것도 못해. 바보 같아.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등한 관계 다르지만 대등한 관계라는 그 생각이 바탕이 되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이거 진짜 힘듭니다. 저는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관계잖아요. 예. 같이 있을 때 정말 너무 자유롭게 느끼는데 이러면 사랑을 실감할 수 있다. 이 사랑이 이제 좋은 감정일 텐데 우리가 사랑도 정의하기 나름인데 예. 우리가 막 초기에 썸 타고 막 사랑에 빠질 때는 사실 자유롭게 행동이 안 되지 않나요? 긴장되고. 자유롭게 행동이 안 되고 하려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 평온한 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더 단단해진 관계라고 하죠. 어떤 예. 표현하면 권태기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사랑을 실감할 수 있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될까 그런 느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가 너는 너 나는 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그거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전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뭐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겠죠. 또 뭐 우월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 게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뭐 언제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그랬어요. 두 번째 왜 저랬어? 이거 저 영화 얼마 전에 본 영화 대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떠냐면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이상한 관계 있으면 자로 갱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랑을 실감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게 그 어느 영화인지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여자랑 관계를 맺고 나서 끝나고 나서 편하게 앉아서 TV도 보고 이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앞 대사는 뭐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긴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부자는 긴장하고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가 진정한 사랑 아니고 비로소 이제 이와 이런 것처럼 정말 편하게 느낄 때 이런 식의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서양 어디 영화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보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종의 그게 판타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런 과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또 이런 거에 반하는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달랐어. 아니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이 표현이 사실 되게 좋아요. 그 사람과 있을 때 예. 저답게 지낼 수 있는 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우리 관계도 너무 훌륭한 거고. 왜 보세요? 네. 아니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렇게 너무 미소로 저를. 이거 근데 노력 없이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생각들, 예. 한쪽만 해서도 안 되고 양쪽 다 맞습니다. 예. 한쪽만 하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다 되는 거는 이거 엄청 힘들죠.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내가 애를 사랑하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죠. 그 사랑을 베풀 때 아이가 내 사랑에 이렇게 반응을 해서 똑같은 사랑을 나에게 보내주면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안 보내주면 나도 그래. 예. 근데 여기 방식에 따르면 내가 사랑을 그냥 나는 사랑하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반동으로 이렇게 오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도 사랑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으며. 이게 뒤에 보면은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밥 차려주고 이제 설거지 할 사람이 없는데 이제 들어가면 이거 나 혼자 일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행복하게 뭘 보거나 아이들은 아이들로 공부하러 들어가고 나 혼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그렇게 되는 거죠. 성립이 된다.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 희생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그들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데 그럼 결국은 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내가 줬으니까 받는다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난 행복이다. 그게 돼야지 양쪽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싫고 항상은 안 돼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계속해도 어느 순간 아싸 엄마는 저래도 행복해 이러면서 더 즐기는 모습을 보면 올라올 수 있잖아요. 네, 맞아. 저 그 영화 제목 기억 안 나는데 그 자신의 딸을 그 교회 목사였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납치해 유괴를 해서 살해를 했나 모르겠어요. 엄청난 분노의 대상이고 정말 너무 그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괴로움 전도연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이.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또 이제 형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난 당신을 이제 위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가는데 그 사람이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한테 죄를 회개했어. 완전히 그만큼 어려운 네가 일이다. 뭔지 되게 충격적이야.
미량. 우리는 보통 어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그 보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은 그 대상으로부터의 보상을 받으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보상은 내 안에서 찾으라는 거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애를 사랑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의 베품에 대한 보상을 찾아야지 했다고 해서 제가 똑같은 보상을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 나중에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아니, 우리 부모는 이만큼 주고 예. 자식은 조금 더 되돌려줘도 그냥 우리 삶의 방식은 다 그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어때요, 선생님은? 네네네. 그래서 그 보상이 오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부모 자식 간의 보상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 작게 주든 크게 주든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 주고받음의 방식도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준다고 해서 저기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상처를 입는다는 거. 그 부분. 그 대안은 자기 안에서 보상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기 안에서 보상을 찾으면 그것도 좀 그 보상을 찾는 방식을 자기 안에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를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게 뭐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돼야만 부모 자식 간에도 난 충분히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줬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그걸 달라고 뭐 아니 받으려고 그렇게 준 건 아닌데 자식들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못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오히려 서운함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면 모르겠는데 여러 경우는 다른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니까. 어쨌든 여럿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나는 충분히 다 못 받았다는 그 뭐 아이들이 크는 과정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관계 내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왜요? 자식이 입장이었어도 그 미자 씨도 나는 굉장히 많은 걸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잘할 때. 아니 저도 반항했죠. 엄마 나한테 관심나 있어? 뭐 이렇게 막 엄마한테? 근데 관심 안 가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은. 사람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진짜. 뭐 우리 때는 다 뭐 부자로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자수성가한 분들이니까 되게 어렵게 살긴 했었어도 우리가 그때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어려워서 그랬는지 잘 사는 사람들을 잘 못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좀 풍족한 느낌? 그렇다고 뭐 잘 먹고 잘 산 건 아닌데도 그게 아마 그 마음에서 받은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경험한 그건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장례식장에서 4일을 있는데 이제 이전에 살았던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들으면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리저리 따져보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도 야 내가 진짜 아버지한테 많이 받았고 당장 뭐 이 몸뚱이만 해도 이 나이 동안 아프지 않고 이게 잘 크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 몸에서 물려받은 그런 거고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물론 뭐 우리 아버지 젊으셨을 때는 한잔 하고 들어오시면 뭐
사실 밥상이 벙벙 날아다니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겁이 났어요. 물론 경상도의 그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 톤도 세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그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받았구나 이런. 예. 그게 없었지. 부모님이 없었고 이런 경상도 분이 계신 것 같아. 우리 양반이야 우리는. 당연히 그죠? 있어요. 경상 두분 하나고 숙제면 바로 밥상만에 엄청 맛있는 거. 마당에 밥상이 많고 처음날 가볼 먹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되게 엄했잖아요. 엄청 오 상상이 안 그래요? 너무 잘해요. 모르구나. 지금 되게 유명한 분이 아니야. 부자 유치. 친에 대해서는 진짜 나중에 한번 친할 친자인데 저거는 이야기를 한참 해도 한번 그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공항이 번거로운 거죠. 할까요? 예. 인생의 거짓말을 외면하지 말라. 또 우리 속이 혼란스러워요. 선생님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고 친구로 여기지 않는 것은 인생의 과제에서 도망치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결국 무슨 뜻인가요? 가령 자네가 A라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A에게는 용서하기 힘든 결정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의 결정을 용서 못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닐세. 자네에게는 A를 싫어한다는 목적이 앞서고 그 목적에 맞는 결정을 나중에 찾아내는 거니까. 말도 안 돼. 무엇 때문에요? A와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봐도 순수한 뒤바뀌었다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싫어진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질 때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연인 사이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같이 웃음이 나는. 상대가 하는 뻔뻔 화가 날 때가 있어. 밥을 먹는 모습이 얄밉게 느껴진다거나 화가 나서 무슨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난다거나 수개월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네. 무슨 말? 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관계를 끝내고 싶다 하고 결심하고 관계를 끝내기 위한 부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세. 상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이 그랬을 뿐이지. 알겠나? 사람은 그럴 마음만 있으면 상대의 결정이나 단점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이기적인 생물이네. 상대가 성인 공자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싫어해야 할 이유 같은 건 간단히 찾아낼 수 있지. 그렇게 세계는 언제든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네. 그러면 제가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회피하기 위해 고작 그런 걸 위해 남의 결정을 꾸며냈다고요? 그리고 타인을 적으로 보고 회피하는 거다? 그렇다네. 아들로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려는 사태를 가리켜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했어. 정말 없습니다. 이란 말이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한다. 남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인생의 과제에서 도망친다. 지난번에 말했던 정면 공포증에 걸린 여학생도 마찬가지라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의 거짓말은 잔인한 말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 있죠? 제 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맞아. 나는 자네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네. 부모님에 대한 것도 형에 대한 것도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지. 뭘요? 자네의 생활 양식, 인생을 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네 자신이라는 사실. 이야. 만약 자네의 생활 양식이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활 양식을 스스로 선택하네. 책임 소재는 명확하지.
저를 규탄하실 작정입니다. 사람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것도 보다 비거자 취급까지 전부 제 책임이라고요? 화가 난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되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세. 아들러는 인생의 과제나 인생의 거짓말을 선악으로 구분해 말하지 않았네. 지금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선악도 도덕도 아닌 용기의 문제일세. 또 용기입니까? 그래, 설사 자네가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고 인생의 거짓말에 의지한다 해도 그것은 자네가 악에 물들어서가 아닐세. 도덕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는 걸세. 여기도 그죠?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는 사태, 이걸 바로 인생의 거짓말, 뭐 삶에서의 거짓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뭐 아까 웃었던 그 구절이 이게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면 상대가 하는 행동에 사사건건 화가 날 때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그렇고 뭐 요즘 표현대로 하면 꼴보기 싫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예, 그 보기 싫음 자체가 물론 뭐 원인이 다 자기 안에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겠지만 이 아들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결국은 자기 안의 문제에서 촉발된 것.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바라보는 자기 안에서의 시각의 변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그 생각이 아니라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막 맞아요. 예, 갑자기 스트레스가 와닿으니까 이제 싫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다 그냥 막 만드는 것도 해주는 것도 다 그게 내가 너무 피곤해, 힘들고 지치고 근데 늘상 똑같아 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제 도와주는 상황이 아닐 때는 너무 힘들고 싫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힘듦은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가급적 안 만들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죠. 뭐 자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내가 나만을 유지한다고 해서 자기가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번 자기 안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아, 내가 힘들구나.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그렇다. 그거는 자기가 힘들다는 신호니까 최소한 상대방 또는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에게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걸 전달을 먼저 해버리고 나면, 그죠? 전달을 하면 내가 하는 반응에 대해서 상대방도 그걸 감안을 해주겠죠. 근데 힘들다는 이야기들 안 한 상태에서 그게 튀어나가 버리면 서로 간에 더 힘든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힘들 때는 힘들다는 소리도 하기 힘들어요. 맞아. 지쳐서 올 때. 그럴 때 그냥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나 너무 힘드니까 좀 봐줘. 나 좀 건드리지 마. 이게 그런 말도 못하겠더라고. 되게 강도 차이가 남자들 있는데 스트레스가 여자들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상대방이 나의 상태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거는 네, 진짜 싫어. 그거 상대방이 이렇게 포착해 주기를 바라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 주기를 그렇죠. 뭐 편안함이라고 하는 게 알아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되는데 그거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힘들다는 걸 먼저 드러내요. 먼저 드러내고 나면 아무리
힘들다는 걸 말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것도 있고 또 예상되는 게 힘들다고 말하면 왜 힘든데 또 내가 힘들다는 걸 또 납득시켜야 되는 그 과정이 힘들어서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또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극정 끼칠까 봐 말을 그럴 못하는 수 게 있겠네. 되는 거죠. 복잡합니다, 정말. 결국은 말 안 하고 그냥 힘든 채로 그냥 가만히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힘들면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안 바뀔 거니까. 어차피 내가 말한다고 해서 아니 그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또 어차피 가능한 예상의 A, B, C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이 말하는 내 입만 아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하는 거지. 뭐 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내가 힘들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괜찮은데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힘듦이 딱 몰려오죠. 그리고 원망이 같이 섞여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겪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말을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근데 힘들다고 얘기해서 내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이 있는 거는 좀 아니니까. 가뜩이나 저도 이제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 대신 뭘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듦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피곤하다는 거를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입이 돌아가거나 막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인식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건 좋았어요. 쉬려고 때 제일 좋았거든요. 그게 쉬려고 하니까 쉰다 이걸 쉰다. 근데 너무 이게 짧더라고요. 원래는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쉬려고 하는 게 너무 짧았어. 원래 원했던 거는 저기 아산병원은 없대요. 그리고 중대병원이 거기 이거 혈관 쪽으로 1인자가 거기에 계시대요. 근데 그쪽으로 가기에는 이제 가장 근접한 데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그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금 증세는 어떠십니까? 나이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때가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 그 타이밍에 그 수업을 안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누워있다. 이 시간에 누워있다.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원래 이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누워있다. 근데 그게 되게 행복했어요. 슬픈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얘기야?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다라는 게 이렇게 알려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로 내가 누워있다. 쉬는 시간에 정당한 쉬는 시간.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네요. 많이 좀 휴식은 저는 죽어서 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휴식이라는 게 저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휴식이 뭐냐면 갑자기 예술의 전당에 가면은 까리크라상이 있고 앞에 테라록사 카페가 있어요. 거기 창가 있거든요. 그러면 창가에 가서 매주 한 평씩 제가 글을 조금 끌적어요. 이제 나중에 내년 6월에 내 스토리 킹 작가 공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10분씩 써요. 거기에 10분이 제 즐거움이 다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간다. 여기에서 거기 시계탑이 있으니까 시계탑 보면서 딱 시간 보는 거죠. 딱 10분만. 딱 왜냐면 더 길게 쓰면 나올 것도 없고 10분만 딱 쓰면 자기한테 이게 뭔가 리미트를 걸어놓으면 사람이 이게 다 올라오거든요. 옛날에 노틀담의 고추 쓴 작가가 자꾸 편집자가 접촉을 하니까 자기 하인한테 자기 옷을 다 해가지고 장에다 넣어라. 그리고 자기 막 5천 원만 남겨라. 빡빡했다. 그리고 완성한 게 노틀담의 고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미트에 걸어놨을 때 그런 거. 근데 저의 삶의 리미트가 10분인데 근데 거기를 가려고 거기 가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그 10분이 되게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가서 그러다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보상은 딱 10분이니까. 그러면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긴 시간 아니더라도 그때 딱 했으니까. 그냥 그 자기만의 그런 장치가 없으면 10분에 그게 되나? 돼요. 너무 짧지 않나? 돼요. 이거 지금 저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그게 매일 쌓이면 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함. 대단하다. 무조건 시작을 하면 뭐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될 이유를 찾는 순간 이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시작하고. 아까 말씀 중에 힘들다고 말을 하면 더 힘들어져서 힘들다는 말을 못한다. 이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그게 그래봤는데 이건 별로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역효과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회사 경영이 뭐니 이런 것들이 힘든 거 많을 때 말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남들 마른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유, 맞아. 근데 혹시나 그 말을 꺼내서 하면은 걱정하고. 힘든 게 그냥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걸 이겨내겠다는 의욕도 조금 더 꺾이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등에 있던 진보다리가 앞으로 쏟아지는 다 메고 있었는데 열심히 맸는데 시계로 열심히 줬는데 앞으로 다 쏟아진 느낌. 그래서 언제 주워 담나. 메고 있을 땐 괜찮았는데 예전에 할아버지 집에 가서 지게를 접은 적이 있는데 이게 두 개도 힘들다. 저희 할아버지 예천이거든요, 고향이. 근데 지금 저를 딱 하나 얹혀줬는데 예전에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넣었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러는데 했는데 꼬꾸라져가고 이게 나고 퍼진 거예요. 야, 생생하게. 주워 담으라는 거야, 안 도와주고. 저희 아빠도 이제 상 많이 엎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더 많이 엎어. 올려놓을 때까지 한 지팡이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하게 키우셨네.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몇 번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얹었는데 이게 그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엎어진 지게와 똑같은 느낌이구나. 그런 거. 지고 있을 땐 몰랐는데 이 엎어서 다시 질려니까 힘든 느낌? 딱 저는 그런 느낌. 비유 멋인데. 예. 많은 경험했다. 어르신들이 잘 가르쳐 주시는데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 그런 상황이 안 지게 하는 방법. 그게 보니 원리면 되지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균형 잡는 것부터. 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안 꺼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자기는 강하다는 걸 강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자기는 약하다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요. 그런 모습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아요? 글쎄 그건 없나요? 그건 전혀 아니고 그건 이걸 아닌가요? 내가 풀어냈을 때 나도 약함을 나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꺼내봐야 내 대신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내놓는 순간 이게 더 큰 짐으로 딱 이게 무게감이 확 오니까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약해 보여서 누군가가 도와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약해 보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가 풀어놨을 때 내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진다. 그런 건 당연히 있고요. 그런 부분. 아까 말한 대로 그죠? 그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 내가 안고 어차피 짊어져야 될 짐인데 이걸 풀어놓는 순간 내 짐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짓누르는 그게 됐을 경우에는 풀어놓지 그 못하죠. 짐은 나눠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나눠지는 똑같은 무게가 다른 사람한테도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로지 책임을 져야 될 때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뭔가 정서적으로 기대고 싶을 때 하는 정도는 거기에서 그냥 위로를 받으면 좀 용기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책임지는 그런 부분, 제 일에 관련된 게 뭔가 딱 내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 약한 점을 털어놓으면 오히려 용기를 많이 심어주시게 되니까 거기에서 좀 위로를 받는데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나는 것도 네.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는 건데 굉장히 이해가 되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이나 뭐 이런 게 힘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힘든 거는 일과 관계된 거죠. 그죠? 그럼 일 때문에 힘든 거. 그거 말고 이제 뭐 집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힘든 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족 관계 내에서 힘들거나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전 이게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건가. 제가 아까 부자유신 하셨을 때 제가 제 아픔보다 더 힘들었던 게 저희 애가 요리를 잘해요. 중3인데
거의 뭐 셰프 공부를 잘해요. 뭐 노를 너무 잘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초를 세가면서 고기를 굽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들어와서 말 시키는 걸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 아빠가 이제 고기가 상했는지 상태를 보려고 고기 굽기 전에 나한테 날짜 보여줘 이랬는데 얘는 바로 요리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못 봤으니까 이 사람은 왜 아빠가 얘기하는데 얘는 소고로 몇 초를 세고 있는데 고기 중간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는 얘대로 화가 난 거고 이 사람은 나머져서 화나고 지금 갑자기 내 말 안 들어? 또 지금 아빠가 말하는 게 말 같지 않아 이런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해가 되고 여기도 이해가 되니까 제가 여기도 뭔지 알겠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또 결국은 남편은 이게 안 돼요. 아예 안 돼. 이게 본인의 이제 자존감이 밟혔다 생각을 하는 거고 애한테 얘기했더니 이 양쪽 다 알겠는데 제가 뭐라냐면 네가 그냥 아빠한테 잘못한 거 없어도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일단 뭐 네가 팩트만 얘기하고 대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만 잘못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는 그 중요한 시기에 끼어들었으니까 그거를 얘들 좀 세게 좀 해라 그랬더니 둘 다 다르게 해서 이 남편은 애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성 높인 거에 대해서만 사과를 한 거예요. 한해서 미안해. 본질적인 사과가 아니고 얘는 또 아빠한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얘기해. 거기다가 양쪽이 그냥 거의 그냥 화로불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한 이틀이 지나서 일단 더 디테일하게 좀 둘이 좀 사과를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여친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이고 아버지지만 남자 대 남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뭔가 알 수 없는 자존감 대결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면은 이 포근한 관계인데 이게 차라리 또 딸하고 엄마의 관계는 이게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들하고 아들은 이게 어느 책에서 읽었을 때 서양 누구 책에서 적대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모든 아들들은 남자 대 남자의 관계가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친해지기 힘든가?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둘은 애매한 화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까 말했던 5가지 관계 저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 힘드니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하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진짜는 진짜 어려워요. 제가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글에 저 친자를 한번 다루어 본 적은 있는데 친은 저 글자 모양이 그러니까 앞부분 지금 이야기 될 건지 모르겠는데 친이 나와서 이렇게 되나? 이건 본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형틀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또는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보면서 보살펴야 되는 관계. 또는 아무리 힘들어진 사람이 만약에 아들인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이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형틀에 묶여 있는 그런 관계,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쁜 놈이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본다는 게 보면서 보살펴줘야 되는 관계, 뭐 이런 관계로 그 글자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부모는 다 그걸 해줘야 되는 관계고, 또 나중에 부모가 나이가 들면 부모의 똥오줌은 다 또 자식이 다 받아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나 나이 들었을 때 이 부모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이고 그 힘든 상황 자체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인데도 그 부분을 끊임없이 보면서 보살펴 줘야 되는 상호관계, 그게 저 진짜가 아닐까 싶어요.
그 가족관계라고 하는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우리 지금 친하다도 저기서 나온 말인데 그런 그게 담겨 있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곤욕스럽고 어려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관계도 갖지 않고 바라봐 주면서 보살피는 관계. 그게 친인 거예요. 그래서 친자는 한번, 진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죠? 진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글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깊네요. 우리가 그 한자 용어가 사실 뭐 한글화 되면서 한글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글이라고 하면 우리말은 그냥 그 발음 그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의미를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걸 밝혀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과 쟤랑 친해라는 말 하면 예. 못하겠네.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친하다는 의미 그냥 뭐 소원한 관계가 멀지 않다를 친이라고 쓰니까 그죠. 근데 뭐 부자유친할 때는 그냥 관계가 가깝다 뭐 이걸로만 멀지 않다 이렇게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개인적인 그 경험, 삶의 그 배경이 그 각각 그 친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어떤 그런 뉘앙스를 느낄 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친하면 아버지가 안 무섭으면 좋겠다는 그게 딱 떠오르면서 무섭지 않은 상태. 그게 그건 제일 아니죠. 먼저 머릿속에 일단 깔려요. 예. 그러니까 글자를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는 다 무서운, 겁난 존재입니다. 엄한 존재죠. 지금도 주변에서 듣는 게 부자 관계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애를 뭐 골부지를 때려 아니면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거예요. 여자 엄마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건 이제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50대, 60대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양쪽 가치관을 다 그 이전 가치관을 그 전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게 있죠. 그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 관계로 관계를 맺었는데 이 밑에 아들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투여가 되는 그런 많이 관계. 끊겨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부자 유친할 때 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어떤 게들이 있는지. 근데 지금 각자.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게 저도 좀 있어요. 옛날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친절하지 못한 분이어가지고 우리가 쓰는 친절이라는 용어 네. 그대로 우리말 친절. 전에 장례식장 가서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예에서 벗어났었는데요. 그때 구봉서 막 이런 사람들 나오는 그 코미디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그걸 막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배를 눌렀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오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자빠져갖고 막 바지 찢어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이것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우리 앞에 있던 텔레비가 갑자기 우리 불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TV하고 다르니까 잘못하면 TV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런 게 우선 각자가 다 흩어졌어요. 난 할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할머니랑 같이. 근데 할머니가 문을 이렇게 내보면서 야, 저 안에 있던 사람들 놀랐겠다. 근데 그거 무서워 죽겠는데 불구하고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부자유친의 친함은 좀 친구 같은 친구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그 마루에서 자고 있는데 이불 좀 끌어당겨서 덮어줬다고 울었잖아요.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그 있어요. 느낌이죠. 친함이. 다른 분들은 그 생각,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잘하셨고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빠랑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아빠랑 한라산도 같이 올라갔는데 이러한 그래. 얘기를 그냥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다 어떻게 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안 어색해? 10시간은 걸리는데 무슨 말을 해? 근데 목이 쉬었거든요. 둘이 하도 대화를 많이 하고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취향이구나. 그래서 저는 아빠랑 엄마랑 양도원을 자주 가는 게 저도 재밌어가지고. 그럼 되게 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떠올릴 수 있겠네요. 오, 네네. 친구나? 네. 확인이. 긍정적인 저는 좀 그 여기 이렇게 들뜬한 그 관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실감할 수 있고 그런 저희는 되게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되게 존중하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배웠었어가지고 아직도 좀 그래도 어려워? 장유유서에 좀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부자유치는 아버지여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도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긴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효행 실천 카드를 이렇게 줘서 그거를 꼭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 애들이 이제 하도 놀리니까 왜 어머니라고 하냐. 그래서 놀리니까 저도 이제 그때 사춘기고 막 그런 마음에 저도 엄마라고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친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친자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어머니 아버지랑 친구로 이렇게 처음 지낼 수 그런 있는 존재는 그런 아니구나 그런 거를 좀 아 친구 해라 이게 험한 말씀이셨구나. 그냥 친구가 자자가 아니고. 자긴 이 시대 여인 같지가 않다. 조선 시대에 무슨 할시 같다. 야, 우리 좋다. 그냥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 걸 못 느낀 사람들은 그래. 친구 같은 사이일 때 그 친을 떠올리겠네. 부자유치. 그렇지. 저는 몽둥이. 그러니까 몽둥이? 아니, 저희 아빠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마지막에 교정템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 아빠 뭐가 있었냐면 다른 애들은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빠가 좀 이게 빠싸라고 이러다. 근데 제가 또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이렇게 정당한 사유를 대면 그 추궁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면은 엎드려 보면 맞겠다고 그래요. 그럼 엎드려서 몇 대 맞을 거고 몇 대 맞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피가 나도 딱 일어나서 끝났으니까 가겠다고. 이러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때리고 꼭 여기 아니면 여기만 이게 선생님이니까 기술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막 여기는 잘 안 나, 여기는 엄청 이제 막 금은 가는데 별로 안 하고 소리만 크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막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일단 그러면은 수능이 안 가면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잘못한 거 같지 않은데 수능을 하는 거는 코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진 않지만 맞을 때는 제대로 맞아서 다른 애들이 이야, 아니 어떻게 딸을 세상에. 그때는 83kg였어요. 소중이하고 83kg? 그래서 저그 키는 지금 줄인 건 아니지? 그래서 모든 병을 다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막 어르신들이 무릎 아프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틀 전에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습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게 얘가 내가 하중을 나를 받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더라고요. 근데 살 빼고 나서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쓸데없는 막 이렇게 뭐 그냥 아빠 저 잘못했어요 이러면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그때 하고 이렇게 맞았나.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은 아빠하고 저하고 성격 완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부딪혔죠. 그렇지.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막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전화 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예 꽃을 엄마가 이제 좀 아기 같아지셨으니까 이제 아주 치매는 아니지만 이제 우울증 약을 쓰니까 갑자기 과거에서부터 역행해서 거슬러서 얘기하시던 분이 과거 얘기가 단절이 된 거예요. 우울증으로 쓰니까 아기처럼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력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꼬시니까 요새는 잡지 구독하는 것처럼 꽃을 구독하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한때는 무슨 2주의 간격으로 엄마한테 꽃 계속 바꿔가지고 보내드리고 이제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좀 편하시라고 엄마하고 하실 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는 뭐 나이 들어서 더 좋아졌지만 지금은 아빠하고 관계가 되게 좋은데 그 전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는 거, 내가 그래서 더 많이 돈독해진 거. 그 전에는 비슷했던 시절. 그러니까 두 개를 몽둥이와 꽃 지금 그런 거 이렇게 되고. 그럼 부자유치라면 뭐가 떠오르나?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몽둥이. 근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근데 맞은 게 막 엄청 신의 이미지가 어떤 거? 신의 이미지가 아니고. 근데 자꾸 꼬시더 지금은 이제 지금 완전히 아빠 하면은 내가 이게 좀 뭐라 그러지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자 유친하면은 친함의 느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친구 같아요. 친구 같아요. 친구가 떠올라요? 네, 친구. 왜냐면 저희가 딸 다섯에 아들 하나인데 이제 일단 아들도 별로 엄마 아빠한테 관심이 있겠죠. 있기는.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포착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아무래도 며느리가 끼면 저도 며느리지만 그게 좀 더뎌요. 이제 빨리빨리 캐칭이 되는 게. 근데 저는 일단 봐서 뭔가 필요한 것 같다는데 좀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일단 해주고 해드리고 나서 필요한 거 없냐고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오빠가 어느 순간부터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갈 때도 맨 처음에 저한테 연락 오셔서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친해지는 과정? 그거 같아요. 친해진다. 이거 진짜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 맞아요. 어떻게 보면 몰래 의미랑 거의 같네요. 맞아요. 살피는 관계.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단어 하나에 느끼는 감정이나 이게 이 자식도 안 나왔어. 저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많은 추억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모습은 다 굉장히 제가 아버지 형제들이 다 아들만 있다가 제가 첫 딸 나오니까 되게 그 집안에서도 되게 조금 이뻐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자전거 앞에 애기니까 우리 태호가 있는 거 그거 생각나는 거고. 그 자체가 친한데?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거 얘가 구슬치기를 좋아하잖아 애들이. 그래서 동생 거 다 따고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랑 하자고 나랑 해가지고 따서 동생들 나눠주고 이렇게 되게 자상하셨어요. 그런 거가 와닿으니까 난 아버지는 참 친절하신 자상하신 아버지. 7명 중에 두 분만 친절한 친구나 아버지 분들은 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랑 똑같아요. 엄마도 애기들 놀고 있으면 들리지도 않는데 웃으면 같이 따라서 웃고. 그러니까 보면 그냥 막 웃고 있고. 손자들 뭐 자식들 때도 크게 뭐 해라 몽둥이 잘 안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버지에 대한 내꿈도 다 틀립니다. 틀리기도 하고. 부자 유친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너무 엄마는 뭐 가정의 메아리를 많이 하는데 부모의 모습, 성격,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부모가 어떻게 자식과 어떤 관계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정립을 할 필요는 있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아무도 방향이나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요 다음 장에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 우리가 다음 장 읽을 게 가장 중요한 그 장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요. 타인의 과제를 그거. 예. 그 뒷부분. 여기 소유와 심리학에서 사용의 심리학 요 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요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을 원인론에서 목적론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금 또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갖고 있는 어떤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이렇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가는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 맞게 해석하라, 이용하라. 그죠? 소유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어떤 심리학, 그게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장이 좀 깁니다. 길지만 굉장히 이 책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올바른 관계 설정 방식. 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통찰이 잘 된 것 같아요. 다음 편에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일종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예, 그 부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